세미나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이번 수업의 주제는 헬레니즘의 도래입니다. 헬레니즘이 신약성서 연구에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쓰나미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부터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전에 100년까지는 안 됐지만 외정시대 때에 소학교를 다녔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다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94세 우리 어머니는 일본 사람을 만나면 일본어가 저절로 나와요. 문화적인 습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헬레니즘이 쓰나미처럼 밀려와가지고 뭐랄까요, 막 400년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그들은 그 새로운 문명 속에 살았고 그 물 속에서 숨을 쉬었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았습니다. 무엇과 다른 과거 어떤 유대교라고 하면 그렇고 구약 시대와는 다른 그 새로운 세상, 전혀 다른 세상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는 개념이 있습니까? 그 헬라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예. 또 예를 들어 오순절 그 다락방에 아주 성령이 집단적으로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인들이 집단적인 황홀경에 빠졌다. 이거 완전히 헬레니즘적인 개념입니다. 헬레니즘은 완전히 뭐랄까요? 그 어떤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세계관, 가치관, 인간관, 신관, 이 어떤 그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완벽하게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학학자들은 원시 기독교, 또 기독교의 기원은 헤브라이즘이라기보다는 헬레니즘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헬레니즘의 도래 가장 중요한 것은 알렉산더 대제의 어떤 정복 전쟁입니다. 어, 알렉산더의 생애를 잠깐 먼저 소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38년 마게도니아의 필립 2세가 남쪽의 아테네와 그리스를 통째로 정복합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테네 아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맨 왼쪽에 바로 여기에 주황색으로 마크한 것이 그 아테네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게 바로 뭐냐면 고대 그리스입니다. 거기서 그 북쪽으로 빨갛게 윤곽을 칠한 바로 그 부분이 마케도니아입니다. 지금은 합해서 남쪽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북쪽의 이 대륙 전체를 합해서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 주황색 부분이 그리스고 그 윗부분을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는 이 평지가 많고요. 강이 흘러요. 거기서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는 이 산악지대가 많고 바닷가지만 좀 그렇습니다. 필립 2세가 남쪽에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전체 고대 그리스를 다 점령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다로 나아가는 길을 확보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필립 2세는 338년 전체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336년 불과 2년 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필립 2세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입니다. 그 필립 2세 나라의 왕이 죽자 그 강성했던 전체 군대는 필립 2세의 아들 정말 잘난 아들입니다. 알렉산더를 마케도니아의 새로운 군주로 임금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추대합니다. 그때 알렉산더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그게 몇 년도라고요? 기원전 336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원전 356년에 태어났겠죠. 알렉산더는 20살에 마케도니아의 임금이 되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되자마자
이듬해 335년 이 남쪽에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 그리스죠. 거기에 테베라고 하는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군대는 막 군대의 그 장관들 높은 사람들이 새로운 국왕 나라의 왕 알렉산더를 강제로 밀어보내요 거기로. 알렉산더는 안 갈 수가 없어요. 가가지고 테베에 가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 폭동 이 주동자들 그 전체 반란군을 무찌르는데 아주 잔혹하게 아주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찌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알렉산더는 자신의 힘을 키워가고 또 군대 내에서 또 마케도니아 내에서 자기의 어떤 그 리더십을 아주 공고히 만듭니다. 그리고 이 335년에 그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이듬해였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르네요. 334년 기원전 334년에 알렉산더는 이 동쪽으로 쭉 나갑니다. 쭉 나가가지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고 거기 그라니쿠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이죠. 터키의 그러니까 맨 맨그 서쪽이죠. 터키 중에서는 거기 그라니쿠스라는 데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당대 최고 크고 강했던 제국 페르시아 군대와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를 바로 거기 그라니쿠스 전쟁에서 격퇴시킵니다. 알렉산더가 당대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와 전쟁을 여러 번 치르지만 이 세 번의 전투를 우리는 기억하면 좀 좋습니다. 첫 번째 전투가 뭐냐면 그라니쿠스 전쟁이에요.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알렉산더가 이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334년에 그라니쿠스에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2년 후 333년 요 전쟁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이수스 전쟁입니다. 이수스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처음으로 페르시아 군대의 어떤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황제였던 다리우스 3세를 만납니다.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나오죠. 다니엘서에 그죠? 다리오 왕. 다리우스 3세를 만나가지고 아주 대승을 이깁니다. 이것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 맞닥뜨린 두 번째 전투입니다. 자,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맨 왼쪽 주황색이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리스였고 그 위가 마케도니아였다 간다면 화살표를 따라서 쭉 가가지고 어디에요? 여기 이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이깁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 그라니쿠스는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라니쿠스고 여기가 이수스 전투 두 번째 전투예요. 이수스 전투가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안디오가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예요. 이수스 전투 몇 년도라고요? 333년. 이수스 전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는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수스는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다시 말해서 시리아 전체 그리고 두로 시돈을 중심으로 한 페니키아 바로 그 밑에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리고 이어서 이 브엘세바와 이 남쪽 이집트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바로 그 관문이에요. 몇 년도 전투라고요? 이수스 전투가 333년 외우기 굉장히 쉬워요. 333 그렇죠? 그 이수스 전투에서 아주 다리우스 3세를 거기서 만나고 대승을 거둔 다음에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을 관통하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 내려가서 거기까지 다 무혈 입성이에요. 그리고 동쪽으로 더 나아가서 거기에 암몬이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거기 제우스 암몬 거기 그 리비아 옛날 지금은 리비아고 옛날 땅이 뭐냐면은 거기 그 시바 여왕이 왔다고 할 때 그 시바예요.
또는 스바. 거기 암몬에 갔을 때 제우스 죄송합니다. 거기 리비아의 그 시바에 갔을 때 암몬 신전에서 그 제사장에게 제우스 암몬의 아들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그 신의 아들로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알렉산더 대제를 환영하려고 나올 때에 그때 의관, 복식 모든 것들이 신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이집트까지 완벽하게 다 접수하고 그리고 알렉산더는 동쪽으로 계속 진군하여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전투 과가멜라 전투에 임합니다. 과가멜라가 전투가 어디냐면 세 번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과가멜라까지 가가지고 자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과가멜라 여기가 당대의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핵심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 그때 수도 뭐 가장 중요한 땅 여기를 전체를 다 접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페르시아를 격퇴시키고 그리고 동쪽으로 화살표를 따라 나아가지고 이 인도의 동쪽 지금의 파키스탄 땅입니다. 인도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겐지스 강을 따라서 쭉 남아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가지고 여기 바벨론이라고 이름한 바로 그 도시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이 바빌론을 새로운 제국의 수도로 삼고 그리고 그 병을 얻어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죽고 말아요. 33세가 만 33살이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생애는 20살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고 바로 이듬해에 테베에서 반란군을 진압했고 그리고 그라니쿠스 전투, 이수스 전투, 과가멜라 전투를 통해서 계속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과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무찌르고 전체 땅을 다 그 대륙을 접수해요. 그리고 인도의 동인도까지 나아가고 그래서 거기까지 정복하는데 딱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완전 그 핵심부 거기 들어와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가장 가까이에 만나는 바로 거기에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거기다 건설하고 거기 새로운 제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바로 이제 3년 후에 죽었다고 그랬죠. 인도 정복하고 나서 그런데 후계자를 다 마련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이 후계를 자처하는 사람들끼리 막 이제 박터지게 싸워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통일한 이 동서의 대륙의 그 전체 아주 대제국이 이제 네 개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원래의 필립 2세가 통일했었던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지금 터키의 어떤 그 가장 서쪽 에이시아 마이너 이 소아시아죠. 그리고 맨 남쪽에 이집트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시리아 이렇게 네 개의 땅으로 나누어서 네 개의 네 사람의 후계자가 서로 자기가 적통이라고 주장하면서 후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로 나뉘어진 나라가 이제 몇백 년이 지속되는 거예요. 로마가 오기 전까지.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르는데, 자, 헬레니즘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 그리스와 동방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봐요. 자, 이건 세라믹, 그 뭐 그냥 도자기 종류죠. 그다음에 이건 플라스틱이에요. 이 두 개가 만나면 이 결합이 되나요? 아무리 이 접착제로 결합을 해도 하나는 이 돌의 성분이고 하나는 플라스틱이에요.
나무와 돌이 만나도 그렇게 되죠.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상호 이렇게 서로 스며들어요.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래서 가장 그리스적인 것과 가장 동양적인 것. 옛날에는 서로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근데 이 둘이 만났고 이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이제 화학적인 결합으로 서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적인 것들은 이 동방적인 것들은 그리스적인 것을 옷 입게 되고 그리스적인 것은 전에 없었던 아주 신비로운 이 동방적인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가미가 되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을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헬레니즘은 시기적으로 알렉산더가 왕이 된 336년 기원전 그때부터 로마 제국의 도래까지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 기간을 우리가 헬레니즘 시기라고 부르지만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이 헬레니즘을 대단히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숭상을 해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건축 양식이라든지 많은 이 문화적인 것들이 헬레니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복제를 하고 답습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가장 정통한 헬레니즘의 후계자라고 자처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 그런 일화 아시죠? 그 잔혹한 네로 황제가 막 이 헬레니즘의 이 문명을 보면요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요. 그 정도로 이 로마 제국은 헬레니즘을 숭상했고 그리고 계승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은 어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도래까지만 그러나 어떤 문명사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어떤 사상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존속할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뭐랄까요? 괄목할 만한 현상은 언어입니다. 우리가 헬레니즘, 헬라어, 그리스어가 이제는 오늘날의 영어처럼 세계 공용어가 되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어떤 표준어예요. 그리스어로 서로 다른 민족들끼리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서 27권 전체가 다 그리스어로 기록될 정도로 이 어떤 헬레니즘과 그리스어의 영향력은 기독교의 기원과 확산, 발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기독교조차도 그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기원했고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크게 확산이 되잖아요. 로마 제국 내에서는 기독교도 하나의 헬레니즘적 종교의 하나의 단편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헬레니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신도시 건설과 그리고 혼합주의입니다. 신도시 건설, 뉴타운. 그 어떤 우리나라도 뭐 신도시 많이 건설했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뭐 강남도 마찬가지죠. 강남은 원래 뭐 농사짓는 땅이었잖아요. 사대문 안에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변방이었죠. 또 뭐 용인, 수지, 뭐 그다음에 천당 밑에 분당, 요즘은 봉담, 또는 뭐 뭐예요 그 동탄 뭐 이런 등등 신도시는 새로운 도시예요. 그 성경으로 말하면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그다음에 가이사랴 빌리포, 시제리아 필리피, 시제리아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황제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고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지중해 연안에 여러 개가 있어요. 가이사랴에게 바친 새로운 도시예요. 필립 2세의 그 아들들, 그다음에 안티오코스, 그다음에 필리피, 그다음에 네아폴리, 사도 바울이 드로아가 어디냐면 트로아스. 여러분 그 서양 고전 가운데 트로이의 목마들 그 현장입니다. 물론 호머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쓸 때의 트로아스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그 트로아스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올드 트로아스에 비해서 또 뉴타운을 새로 건설한 거죠. 바울이 간 데는 뉴 트로아스예요. 거기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을 경유해서 마게도니아 첫 성 어디 빌립보에 들어가는데 빌립보에 들어갈 때 그 항구 도시가 뭐냐면 네아폴리스예요. 네아폴리. 네아폴리가 뭔 뜻이에요? 네아폴리스. 네아는 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타운이라는 뜻입니다. 뉴타운.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 수도 로마 바로 밑에 나폴리가 있죠. 나폴리가 뭔 뜻이냐면 네아폴리스 거기서 온 이름이에요. 나폴리 항구 그죠? 자 이런 신도시들의 이름이 신약성서 안에도 뭐 복음서와 사도행전 등등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에 괄목할 만한 현상이 신도시 건설이었는데 신도시 정복지마다 전략적인 요충지에 거대한 헬레니즘적인 메트로폴리스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정치, 종교, 문화, 교육의 중심지가 됩니다. 전체는 거대한 성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센터에 뭐랄까요? 아고라 시장이죠. 또는 광장입니다. 모든 상행위가 거기서 발생하고 거기서 일어나지고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이 광장에 와서 대중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인간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아고라예요. 그리고 아고라 옆에 스토아가 있고요. 뭐 스토아 학파도 있죠. 헬레니즘 시대. 자, 그다음에 신전, 극장, 김나지움 이런 것들을 막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 뉴타운은 이 어떤 헬레니 그 지역 사회 그 뉴타운을 주변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 전체를 다 헬레니즘으로 물들이고 헬레니즘을 전파하는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주 열정적으로 선교할 때에 선교의 거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신도시를 건설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 거기다 이제 강제 이주를 하든 아니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섞여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합주의가 발생합니다. 혼합주의는 빈번한 신도시 건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구 이동, 여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돼가지고 여기서 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군인들 뭐그 알렉산더는 정복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군인들이 지나가면 누가 따라갑니까? 상인들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는 포교자들이 따라가요. 뿐만 아니라 항해하는 사람들, 노예들, 뭐 사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거미줄 같이 연결된 그 루트를 타고 여기저기 여행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 단일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둑판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요. 바둑판 굉장히 선이 많죠. 가로 세로. 그러면 선이 만들어내는 네모는 작죠. 근데 그 네모마다 다른 색깔의 어떤 그 물이 존재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바로 이게 뭐냐면 알렉산더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체제예요. 그러니까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고을, 마을들, 도시들, 나라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어떤 역사, 문화, 전통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각 나라마다 그 작은 나라들마다 수호신이 있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신이 따로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더의 이 정복 전쟁은 이 바둑판에서 그 모든 선을 다 한꺼번에 지워버린 거예요. 서로 어떤 물과 물을 막고 있었던 그 담을 다 들어가지고 갑자기 모든 물들이 서로 섞여요. 그러니까 어떤 이 문화 이 종교권에서 이 신을 섬기던 사람이 바로 앞집에 옆집에 뒷집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서로 섞여서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싱크레티즘,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단일 민족, 고유한 문화 전통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냥 저절로 그 안에서만 살고 오늘날도 이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뭐 다른 종교, 무당, 뭐 굿하는 사람들, 아니면 종교 없는 사람들 마구 섞여 살잖아요. 근데 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왜? 과거에는 완전히 하나의 문화,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신 그렇게만 존재했었는데 이제 막 서로
그 섞여 삽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아주 시골 구석에 살았지만 이제는 세계 무대로 나오고 이제는 세계인들과 함께 만나고 어우러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문화, 도덕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적인 것이 동양적인 것을 만나서 서로 상호간에 스며듭니다. 이 혼합주의의 어떤 패턴은 한 서너 가지로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1단계에서는 일단은 이 그리스 쪽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는 거잖아요. 그들이 동방을 정복했잖아요. 이 동방적인 동양 종교가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바로 그런 번역되는 이 트랜슬레이션 번역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리스적인 용어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적인 개념, 그리스적인 가치관, 그리스적인 사상, 그리스적인 표현이 가미됩니다. 바로 이게 헬레니즘화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편적인 헬레니즘적 종교 체험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모든 종교에 적용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 하늘의 신. 과거에 어떤 구석에 있는 동양 종교가 안 그랬을지라도 이런 개념이 이제 스며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동양에서 어떤 점성술, 어떤 이런 것들이 또 그리스적인 것으로 또 반대로 스며오고요. 또 이 그리스적인 그런 어떤 그 플라토니즘, 귀신론, 이 귀족에 대한 믿음, 개인권 이런 사상들이 동양전 종교에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기존의 현상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해석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아주 완벽하게 그리스적인 것은 동양적인 것이 스며들고 동양적인 것은 그리스적인 것으로 완벽하게 옷 입고 이러면서 그리스적인 것은 동양적인 것으로 동방적인 것은 그리스적인 것으로 서로 옷 입으면서 스며들고 그래서 제3의 새로운 양상이 창조됩니다. 기독교의 기원과 발전도 정확하게 이러한 이 혼합주의의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헬레니즘의 도래와 관련해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저의 선배 교수들은 결사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결사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연합체라는 말로 고쳐서 새롭게 번역을 했고 개념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사회 조직적인 측면에서 가장 상층부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게 전체 제국 나라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 아래 폴리스가 있습니다. 도시. 자, 이게 가장 상층부예요. 그리고 가장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자기가 소속되는 거 패밀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와 폴리스, 그 다음에 가정,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어소시에이션, 연합체예요. 여기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나지움 어소시에이션. 김나지움은 이 도시 공동체의 어떤 공식적인 목표를 달성해 줍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신도시를 건설할 때 짐나지움을 건설하잖아요. 이런 이 짐나지움의 건축, 유지, 운영을 책임집니다. 누군가 어떤 후덕한 후원자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돈을 다 대줘요. 후원하는 거예요. 땅을 사고 건축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나아가서 그 도시의 축제, 뭐 운동 경기, 그러니까 뭐 올림피아에 가면 올림픽 게임이 있어요. 고린도에 가면은 바울이 굉장히 아주 고심했었던 그 고린도에 들어가면은 이스미안 게임이 있어요. 이런 경기 대회 사회 동포들이 다 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젊은이들이 자기의 근육을 자랑하면서 이 힘으로 경쟁하고 막 마라톤 달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도시의 축제, 경기 대회 그리고 특별 행사 이런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어떤 그 김나지움 어소시에이션. 두 번째로는 이 직업적인 연합체입니다.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집트에 와가지고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새로 발을 디디고 정착하면서 어떤 업종에 들어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미 그 업종에 종사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해요. 그들이 숙소를 제공하고 그 자기의 어떤 그 업을 또 소개하고
그래서 거기서 변방에서부터 주변에서부터 이제 일하게 만들어주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아디라 성,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터키 반도면 예, 바로 이 근방에 두아디라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자주 고급 직물, 자주색 그 천의 아주 특산지예요. 근데 이 북쪽 빌립보에는 두아디라 성의 출신의 루디아가 이 여인이 자주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상이 됩니까? 이 루디아는 물건을 어디서 떼어왔을 것 같아요? 자기 고향.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신도시에서 그뭐 제국 내에서 로마 제국 내에서 굉장히 아주 큰 도시예요. 빌립보는 거기서 잘 나가는 비즈니스 우먼, 커리어 우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두아디라와 빌립보 이 신도시를 이어주면서 이 네트워크 속에서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어떤 그 사업을 위해서는 굉장히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클럽입니다. 향후에 내지는 동후의 성격이 같습니다. 서로 이해관계 없이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해서 같은 학파 출신이라고 해서 서로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담소하고 서로 우정을 돈독히 하고 삶을 격려하고 이런 사교 모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종교적인 연합체입니다. Religious Association, 어떤 포교 활동, 선교적인 확장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바로 여기에는 사회적인 계급이나 계층을 초월해서 또 남녀를 초월해서 한테 어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원시 기독교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김나시움 어소시에이션,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 클럽 그리고 이 종교적인 릴리지어스 어소시에이션 이러한 모습을 갖추면서 형성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해